네, 오늘은 특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음식으로 치유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직접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셔서 실천을 하셔도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음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저랑 같이 사진을 찍은 이분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그 이세돌의 고향이 나는 비금도에 가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찍었던 곳입니다. 저랑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이고요. 저랑은 불교를 대해서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같은 의사이고요. 이분이 저랑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자들한테 당뇨병이 있으면 꼭 약을 처방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3년도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처음 만나 뵀을 때 당뇨병을 갖고 있는데 약을 안 드시면서 이제 잘 지내고 계신 겁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에 당뇨병을 처음 앓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통해서 잘 조절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제 둘이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의학 저널을 찾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이걸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당뇨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뇨병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또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또는 본인이 혹시 당뇨병 위험성이 있으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료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분은 닐 버나드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셨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당뇨병 환자를 보면서 진료했던 것을 의학 논문에도 많이 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통곡식과 건강한 단백질인 콩 그리고 채소랑 적당량의 과일을 항상 실천에 옮기게끔 해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분이 주장했던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권해주는 방법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보다 이분이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식이 조절을 시켰던 그 방법이 당하혈색소라는 최근 3개월간의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당하혈색소 수치가 더 잘 조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진료 현장에서 제가 배우고 난데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때가 한 18년 전부터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식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적어서 환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식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달고 짜고 기름진 거는 피해야 되고 운동은 333 법칙으로 해야 되고 명상을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식이 조절,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명상하는 방법을 제가 진료 시간에 가능한 시간을 내어서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은 저를 다음에 만났을 때 선생님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진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저도 따로 공부를 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지, 의사들한테 다른 교과를 가르쳐 주기도 시간이 벅찬데 이런 영양학까지 또는 환자들한테 뭘 먹어야 될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환자분들이 정말 필요한 이야기니까 따로 이제 뒤지면서 실제로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네. 이제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끔씩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문자로 주고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회사에서 술상무예요. 늘 술을 달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병원에 이제 검진을 하러 왔던 한 10몇 년 전에 검진을 하러 왔던 분인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누가 옆에서 술 마시자고 쿡쿡 찌르면 저 사진을 꼭 보여주라.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을 약속했다. 나는 술을 한 달 동안 끊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실천하고 한 달 뒤에 나한테 보고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달 뒤에 저한테 저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주 성공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적어도 술을 계속 달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평생을 술을 끊어본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 달간만 술을 끊어보는 게 어떨까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성공을 해서 저한테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기가 질병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암이라든지 뭐 혈관 질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는 유전적 요인은 불과 한 5 내지 10%에 해당됩니다. 그 나머지는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특히 이 시기가 30 내지 35% 차지합니다. 단일 인자 중에서는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번째가 담배가 끼치는 영향이 한 25 내지 30% 정도고, 그러니까 담배 끊고 제대로 식이만 하게 되면 50% 이상은 이제 예방이 가능하고 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저 그림을 보면서 저 논문을 보면서 제가 시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환자들한테 반드시 실천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암별로 실제로 시기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니까 특히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그리고 많이 발견하게 되는 대장암이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여성들이 많이 앓게 되는 유방암,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유방암도 시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차지합니다. 그 외에 뭐 전립선암 같은 경우 남자들 많이 할 경우는 75% 차지하는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은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로 생활 습관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들의 일상에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암이 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장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유방암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발견하게 되고 심심치 않게 주변에도 아마 저런 것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뭘 더 먹지라는 것보다 뭘 덜 먹지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너무 쉽게 배달을 통해서 또는 쉽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접할 수 있고 또 저녁 늦게 또 편의점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음식을 잘 조절하고 내가 건강하게 식생활을 할지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처음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생로병사 비밀이라는 KBS에서 하는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프로그램에 환자분들 참가자들 한 8명을 대상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진행은 3주간 진행하기로 했고, 장의 질환을 앓으신 분들 있으시지만, 그 외에 뭐 피부 또는 뭐 각종 다양하게 자기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 조정이 안 돼서 비만한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참가자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이대별로 20대, 30대, 40대 다양한 게 참가를 하게 됐고, 우리가 그때 3박 4일 동안 이제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이제 봤는데, 제가 할 때 이분들도 다양하게 좋아졌겠지만 제 자신을 가지고 그때도 이제 씨름했던 거죠. 제가 그전에는 사실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 자신한테 하기 위해서 단식도 해봤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해본 거는 이때가 본격적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그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보다도 그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의 결과가 체중이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서 그때 당시에 한 7kg 정도 감량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허리 둘레 3cm, 그 외에 총 콜레스테롤, 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그 외에 이제 감마 GTP라는 이게 이제 환경오염 물질들을 내 몸 안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좋아진 것을 제가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제가 건강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하게 했는데, 이제 이 모임은 이제 유기농을 하는 한살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 모임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빠들이었습니다. 아빠들 20명이 저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이제 제가 하는 식이 방법을 실제로 요리를 하고 그거를 3주간 실천하게끔 만드는 아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암을 앓고 난 후에 아빠도 있었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아빠들도 있었고, 각자가 뭐 혈압이 높은 분들도 있고, 당뇨병도 있는 분도 있었고, 다양하게 이제 질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도 포함해서 나는 살을 좀 더 빼고 싶다는 분들 포함해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이 저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따라한 거를 실제로 3주간 잘 실천해서 제가 이제 3주 뒤에 다시 만나보니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들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제가 아빠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슨 뭐 캠프를 진행하거나 또는 뭐 강연을 하면 대부분 엄마들이 와요. 엄마들이. 또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6년이 짧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아빠들보다는 아마 엄마들이 그래도 건강을 잘 챙길 것 같아요. 네, 건강을 또 잘 챙기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또 스트레스도 잘 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어야 될 것인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간헐적 단식, 그게 이제 언제 먹어야 될까의 이야기인데요. 그 전까지는 뭐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간헐적 단식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제 먹어야 될 건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럼 얼마나 공복 시간을 두고 먹어야 될 것인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제가 풀어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의 문제인데 딱 봐도 알겠죠, 그죠? 왼쪽이 나은가요, 오른쪽이 나은가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가요? 라고 이제 퀴즈를 내거나 또는 적어보라 그러면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단지 실천을 안 했을 뿐이지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좋은가요?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지냅니다. 알고 지내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이제 공복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뒤에 풀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쉽게 생각하면 자기 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본연에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개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체질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음식이 맞고 안 맞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를 들어가기 전에 대표적으로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고 내 몸을 안 좋게끔 만드는 것들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밀가루 음식, 두 번째는 유제품 음식이 내한테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제품, 세 번째는 계란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염증을 일으키는 기름 종류들.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 종류는 일단은 이 실천하는 3주간은 좀 빼보자고 이제 제안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길을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과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은 나눠지는데 그게 크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이 종류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가공된 음식들보다는 가공하지 않는 음식이 더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식단에서 채소량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채소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자기가 제대로 먹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가 채소라고는 생각하지만 김치는 염장식품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채소 본연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채소 자체를 가능한 한 뭐 찌든지 뭐 삶든지 나물을 하든지 그렇게 채소 본연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과일은 항상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드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필요량을 정해놓고 먹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필요량이 얘가 많게 되면 사실은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적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단백질은 한 전체 칼로리의 20 내지 25% 자기 킬로그램당 순수 단백질로 1g 그 정도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자기 손바닥만한 이 크기가 사실은 순수 단백질로 두께도 마찬가지고 손바닥만한 이 크기가 사실은 순수 단백질로 20 내지 25g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로 치면 한 100g 해당되는 건데요. 네, 그런 정도의 양이 이제 자기가 먹는 양이니까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만약에 50kg이 나가는 사람이면 50g을 먹게 되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것들을 하루에 정도 한 2개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는 많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놓치고 있으면 단백질을 이제 먹는 겁니다. 단백질은 물론 콩 단백질을 포함해서 뭐 어류라든지 그리고 가금류, 닭과 오리 그리고 이제 붉은 고기들로 쭉 나눠지는데 저는 가능한 한 식물성을 먼저 권하는 편입니다. 콩을 먼저 권하는 편이라서 이 순서대로
단백질을 이제 저는 정해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그 정도 드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에도 당이 들어가지만 숨어있는 당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찜닭을 시켰는데 그 안에 찜닭이니까 좋겠지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국물에 보면 그 당도를 측정해 보면 블릭스로 측정해 보니까 한 30이 넘더라고요. 보통 오렌지가 한 15, 16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숨어 있는 당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동찜닭을 시키고 거기다 밥을 말아 먹거나 이러면 엄청난 양의 많은 탄수화물 먹게 되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은 나눠지니까 흔히 좋은 지방은 생들기름 그리고 뭐 올리브유, 견과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언급을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하는 방식은 가능한 한 뭐 만약에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경우는 굽는 것보다는 쪄서 먹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은 가능한 한 조심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정도로 주장해서 실제로 식생활에서 자기가 이제 실천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왼쪽에 보는 거는 무려 1100칼로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은 80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저 안에는 뭐 각종 다양한 채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 종류를 조금 더 이렇게 줄였던 거죠. 줄였으니까 저렇게 많은 것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칼로리는 800밖에 안 나가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저 오른쪽 방법을 자기 식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복 시간을 가지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개하는 단식 모방 시기. 물론 이제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왕들이 하루에 한 몇 끼 정도를 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6끼입니다. 네, 6끼를 먹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간편하게 이제 한 그릇 먹습니다. 이제 좀 상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한 10시쯤 되면 정말 많이 차려서 이렇게 드시게 됩니다. 예, 거의 조반이라 그러는데요. 한 상 차려서 드십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마음에다 점만 찍겠다 했는데 그래도 또 국수랑 또 뭐 이렇게 먹습니다. 뭐 만두, 떡국 이렇게 먹고요.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이제 3시에 또 다 가라 그래서 이제 또 드시고 또 이제 저녁에 되면 또 다시 아침에 드셨던 그런 식사를 또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석에 정말 푸짐하게 차려서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야찬까지 드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따져 보니까 이 조선 왕들이 27분이 계셨는데 정말 이분들이 이제 많이 드셨는데 그 이분들이 하루에 한 2끼씩 거의 뷔페 음식을 드셨던 거죠. 우리로 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왕이 있습니다. 이 27분의 왕들 중에서 잘 실천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 많은 음식을 이제 뷔페 음식을 드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실천 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영조임금이었습니다. 이분은 저기 이제 태어난 해가 1694년 돌아가신 게 1776년이니까 84세. 네. 지금으로 쳐도 평균 나이보다 오래 사셨던 거죠. 네. 지금 평균 나이가 남자가 80세니까 꽤 오래 사셨던 거죠.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거의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진을 보면. 근데 이분은 이렇게 실천하셨어요. 음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입에 맞으면 족한 거고 식전방장으로 많이 차려서 먹지 말고 좀 검소하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 말했고 특히 저는 저 단어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절 음식입니다. 절 음식. 절에 있는 음식은 아니고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량진미나 또는 구걸지탐이나 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삼가하도록 했고 본인이 잔치를 벌릴 때도 그런 것들을 실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잔치상을 크게 벌리려 해도 말렸습니다. 말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분은 식생활을 제대로 하시니까 그렇게 오래 사셨던 거죠. 그에 비하면 식생활을 제일 안 하셨던 분이 이분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군이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정말 존경하시는 이분인데 실제로는 식생활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특히 운동도 하기 싫어하고 책만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54세까지 사셨는데 실제 모습은 오른쪽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도 합니다. 네,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뇨병을 알았을 때는 저런 모습이었다가 아마 말년에 가서는 당뇨병이 심해지면서 아마 홀쭉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뭐 젊었을 때부터 아팠고 또 부종, 붓기도 하고 또 돌아 눕지 못해서 고통을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온천에 가서 좀 좋아지는데 했던데 또 이제 그 뒤에도 안 좋아지고 특히 소갈증이라는 저게 당뇨병이거든요. 네, 당뇨병을 벌써 젊었을 때부터 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임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임질은 사실은 성병은 아니고 아마 요로결석, 소변 내려오는 길에 돌이 있을 때 통증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실록을 뒤져보니까 그런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재미난 게 강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강무는 뭐냐면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바깥에 가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하들이 1년에 한 2번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딱 몰아주면 왕이 말을 타고 가다가 활을 들고 이제 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을 강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을 탈 수 있는 체력, 그리고 활을 당겨서 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세종대왕은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강무를 하고 난 뒤에 뭐 눈앞에 안막을 가리고 해서 그 뒤에는 이제 좀 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게 이제 강무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당뇨 합병증 때문에 생긴 거죠. 네, 당뇨 합병증 때문에 생긴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렇게 표현하면서 운동을 회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거 다 드시고 또 식탐도 있으셨고 많이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54세 때 이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때 돌아가실 때 처음에서는 이제 문종인 아들 문종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많이 도와드렸고 또 신하들도 많이 도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네. 그럼 왜 이런 영조 임금이 실천하셨던 저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 그게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뭐 혈액 또는 간, 장, 근육, 뇌, 심혈관계, 췌장, 지방에 모든 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모든 시스템에 얘네들이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단식을 통해서도 검증이 됐고 간에서 단식을 통해서도 검증이 됐고 제가 책을 펴냈던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것도 증명이 됐고 그리고 시간을 제한해서 12시간 이내에 먹는 것들도 증명이 됐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시간을 좀 제한해서 또는 시간에 맞춰서 또는 공복 시간을 늘리면서 저런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하루 21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몇 끼를 먹는지는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2대 12는 그냥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16대 8은 비어있는 시간을 16시간, 식사하는 시간을 8시간, 그리고 이제 5대2 단식은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한 게 16대 8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게 5대2. 이거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틀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루 굶고 하루 먹기는 진짜 하루 먹고 하루 굶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일 1식은 이제 하루에 한 끼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끼니가 저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거를 다 실천할 수 있느냐? 저는 자기한테 맞게끔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뭐 뚱뚱하지도 않고 다 괜찮다면 12시간 공복만 잘 유지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공복 시간 늘리고 싶다면 12시간부터 시작해서 13시간, 14시간 쭉 늘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그 끼니 반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소개했던 이 방법은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입니다. 이거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한 달 중에서 한 5일 정도는 정해진 식단대로 이제 먹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면 또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먹는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고, 이 이론의 핵심은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두 가지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2016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주제입니다. 오토파지라는 건데요. 우리는 비어져 있는 시간에 오히려 우리 몸은 스스로가 정화하고 청소한다. 그리고 재생시킨다는 겁니다. 예. 그 이론이 이제 오토파지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주제가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맞게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자야 되고, 또는 해가 뜨고 이러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사람의 몸도 똑같이 생체 시기에 맞춰서, 생체 리듬에 맞춰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시기에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효과를 이제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주장했던 롱고라는 친구가 자기 책이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장수라는 책이었거든요. 롱지비티 다이어트인데 거기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총 9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재구성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첫 번째 제일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체중과 허리 둘레는 가능한 한 정상 체중에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약에 체중과 허리 둘레라든지 혈액학적인 검사, 예를 들면 당뇨 수치라든지 혈액은 아니지만 혈당 수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범위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8가지를 잘 실천하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채식 기반의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눠서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드시더라도 영양분은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드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먹던 걸 먹어야 된다. 그리고 끼니를 좀 조절해서 한 끼는 많이 드시더라도 나머지 한 끼는 좀 가볍게 드시고 또 한 끼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가볍게 먹는 걸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라. 그리고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실천하라. 라는 것을 이제 이 롱고라는 친구는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그래프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천을, 식이 조절을 잘하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암, 당뇨병,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치매까지,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고, 그거를 이 친구 덕분에 많은 의사들이 이쪽 분야에 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는 이제 젊었을 때는 저렇게 음악을 좋아해서 미국에 건너갔던 친구인데, 한 20살 때부터 다시 이제 생화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한 23년 동안 연구를 했던 친구고요. 그 이후에도 저렇게 100세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100세 노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연구 결과들을 증명해내고 했던 친구라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었던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루 기준으로 하면 공부하는 시간을 12시간부터 16시간 늘릴 수 있다. 16대 8까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5대 2 단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25일은 그냥 하고 5일 정도는 식이 조절을 해주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우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채울지보다도 얼마나 더 잘 비울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년간 경험했던 많은 환자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것들도 비우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자기한테 맞는 실천 방법을 꼭 도입해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꼭 몸으로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